새벽 5시. 나는 옆에서 곤히 잠든 딸 미나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밖은 아직 희뿌옇게 어둠이 깔려 있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서윤, 30세. 하지만 벌써 눈에 띄는 흰머리가 몇 가닥 보였다. 오늘은 남편 지훈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기일이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세수를 했다. 따뜻한 물이 손가락을 스쳐 지나갔지만 뼛속까지 시린 그 차가운 의미를 씻어낼 수는 없었다. 1년, 꼬박 1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한밤중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 옆에 차가운 침대를 더듬다 밤새 잠을 설치곤 했다. 주방에서 나는 제사에 필요한 음식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생전에 내가 만든 돼지갈비찜을 가장 좋아했다. 나는 특별히 최상급 돼지갈비를 골라 균일한 크기로 잘랐다. 칼과 도마가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에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아침부터 웬 소란이야.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의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부스스한 머리를 한 그녀는 잠이 덜 깬 얼굴이었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사 음식 미리 준비하려고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제사 음식? 네가 그렇게 잘나서 무슨 맛이 나겠니? 시어머니는 슬리퍼를 끌며 다가와 내 손에서 식칼을 낚아챘다. 고기는 큼직큼직하게 잘라야지. 우리 지훈이 어릴 때부터 큰 고기를 좋아했어. 그것도 기억 못해? 나는 아랫입술을 깨물고 반박하지 않았다. 사실 지훈은 양념이 잘 밴 작은 크기의 고기를 더 좋아했다. 하지만 결혼 8년 동안 나는 이런 사소한 일에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시어머니는 욕설을 퍼부으며 고기를 다시 썰기 시작했고 지난 1년간 나의 온갖 잘못들을 쉴 새 없이 지적했다. 제때 향을 올리지 않았다. 지방을 제대로 닦지 않았다. 명절에 태운 종이돈이 너무 적었다 등등. 나는 묵묵히 다른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사과, 배, 지훈이 가장 좋아했던 보이차, 그리고 홍콩으로 신혼여행 갔을 때 지훈이 매일 사주던 에그타르트를 특별히 주문해서 준비했다. 이 과일들 싱싱하지도 않잖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과 하나를 집어 음식물 쓰레기통에 던졌다. 이런 썩은 걸로 내 아들 제사상을 차리겠다고? 사과는 통 안에서 쿵 소리를 냈고 내 마음도 함께 가라앉았다. 어제 마트에서 사온 최상급 사과였다. 하나하나 붉고 탐스러웠다. 어머니, 어제 막 사온 거예요. 어디서 말대꾸야. 시어머니의 눈이 방울처럼 커졌다. 지훈이 가고 나더니 하루가 다르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네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아? 젊은 나이에 과부됐다고 어디 다른 놈 만날 궁리나 하고 있겠지? 그녀의 말은 멈췄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 고통이 나를 냉정하게 만들었다. 1년 동안 이런 비난을 수없이 들었지만 여전히 처음 들었을 때처럼 상처가 되었다. 향이랑 초 준비할게요. 나는 더 이상 있다가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 주방을 나섰다. 거실, 지훈의 영정사진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사진 속 그는 첫 데이트 때처럼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액자를 어루만졌다. 눈물이 마침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지훈 씨, 너무 보고 싶어. 나는 소리 없이 중얼거렸다. 그래야만 그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오전 10시 친척들이 속속 도착했다. 큰아버님, 둘째 고모님, 셋째 이모부님 모두가 연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힘내라고 어깨를 두드렸다. 제사가 시작되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지주가 되어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녀는 향을 피우고 입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지훈아,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했다. 저 세상에서는 돈 아끼지 말고 팍팍 쓰려무나.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 꿈에 나타나 알려주고 남한테 가지 말고 no. 남이라는 단어를 유독 세게 발음하자 몇몇 친척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나는 사람들 뒤에서 딸 미나를 꼭 껴안고 있었다. 딸이 천진하게 물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이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어?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서윤, 향이랑 초를 어떻게 놓은 거야? 왼쪽은 재물신 자리인 거 몰라? 나는 황급히 앞으로 나아가 바로잡으려다 그만 지훈의 영정사진을 건드리고 말았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이 재수없는 것. 시어머니의 비명이 고막을 찢었다. 내 아들 살아있을 땐 남편 잡아먹더니 죽어서는 혼까지 괴롭히는 거냐. 모두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내 앞으로 달려와 손을 번쩍 들더니 내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짝! 왼쪽 뺨에 불이 난 듯한 통증이 터져나왔다. 나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나다 제사상에 부딪혔다. 과일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찻잔이 엎어져 차가 카펫을 적셨다.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모두가 경악했다. 미나가 와앙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뜨거운 뺨을 감싸지도 울부짖지도 않았다. 모두의 복잡한 시선 속에서 나는 몸을 숙여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그리고 지훈의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제가 다시 제사 음식 준비할게요. 돌아서는 순간 나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황한 기색을 보았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평소 같았으면 눈이 빨개져서 용서를 빌었을 테지만 오늘 그 따귀는 내 안에 무언가를 깨운 것 같았다. 주방에서 나는 기계적으로 과일을 깎았다. 왼쪽 뺨은 여전히 은은하게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에 찢어진 듯한 구멍이었다. 지훈이 떠난 후 나는 산송장처럼 살았다.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며 오직 미나에게 완전한 가정을 주기 위해 버텼다. 하지만 이 따귀 한 대로 나는 이 집이 이미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 아파? 어느새 미나가 주방문 앞에 서 있었다. 작은 손에는 아이스팩이 들려 있었다. 나는 주저앉아 딸을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에서 나는 은은한 분유 냄새를 맡자 눈물이 터져나왔다. 안 아파, 우리 딸. 네가 있으면 엄마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밤에 미나를 재우고 욕실 거울 앞에 섰다. 왼쪽 뺨에 붉은 자국은 옅어졌지만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가만히 만져보았다. 문득 지훈이 임종 직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서윤아, 미안해. 꿋꿋하게 잘 살아줘. 미나는 너한테 맡길게. 당시 나는 오열하며 이 가정을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지훈이 말한 잘 살아줘는 억압과 고통 속에서 연명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 앨범을 열었다. 지훈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까지의 모든 순간을 훑어보았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진 한 장에서 멈췄다. 우리가 새 아파트를 계약했을 때 지훈이 나를 껴안고 말했던 사진이었다. 이 아파트 당신 이름으로만 등기했어. 내가 당신한테 주는 안전장치야. 당시에는 그저 사랑의 속삭임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는 무언가를 예감했던 걸까. 창밖에 달빛이 차갑게 쏟아져 내렸다. 나는 잠든 딸의 뺨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아침까지 왼쪽 뺨의 화끈거림은 계속되었다. 욕실 거울 앞에서 확인하니 손자국은 옅어져 옅은 붉은 흔적만 남아있었다. 마치 어떤 치욕의 낙인 같았다. 나는 미나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파운데이션으로 꼼꼼하게 가렸다. 엄마, 오늘 진짜 예쁘다. 아침 식사 때 미나가 작은 얼굴을 들고 말했다. 나는 몸을 숙여 아이의 책가방을 정리해 주었다. 목이 메어왔다. 고마워, 우리 딸. 오늘 하원할 때 아빠 친구였던 유진 이모가 데리러 올 거야. 엄마는 일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나한테 아이스크림 사줬던 그 유진 이모? 미나의 눈이 반짝였다. 응, 바로 그 이모. 나는 겨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다. 미나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나는 침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신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훈이 생전에 남긴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우리의 혼인관계증명서, 그의 졸업증명서,
앨범 몇 권, 그리고 그가 예전에 쓰던 낡은 휴대폰.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다. 다행히 배터리가 남아 있었다. 화면에는 우리 세 식구의 사진이 떠올랐다. 지훈이 갓 태어난 미나와 나를 껴안고 햇살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기록을 열어 김유진 변호사라는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당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아, 나야. 서윤아, 세상에, 이거 지훈 씨 번호잖아.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가 금세 긴장으로 가득 찼다. 내 도움이 필요해.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방문을 쳐다보았다. 오늘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우리 둘만. 무슨 일이야? 유진이가 예리하게 물었다. 만나서 얘기하자. 늘 가던 곳에서. 쉽시해. 나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전원을 끈 뒤 휴대폰을 다시 상자에 숨겼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재빨리 표정을 정리하고 문을 열고 나갔다. 이제야 일어나? 박 여사는 차를 마시며 나를 곁눈질했다. 미나는 학교 갔니? 네, 보내고 왔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뭐 드실 거 있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제 와서 묻는구나. 그녀가 차갑게 콧방귀를 뀌었다. 나는 늙어서 쓸모가 없으니 며느리가 챙겨주지도 않는구나. 나는 말없이 계란과 밀가루를 꺼내 그녀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어젯밤의 결심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 따귀는 자기 기만의 환상을 깨뜨리는 경종과 같았다. 이 집에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없었다. 만약 미나 때문이 아니었다면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잖아. 날 짜 죽이려고 작정했어? 시어머니의 호통이 내 생각을 끊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나는 실패한 계란말이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계란을 풀었다. 주방 창문 너머로 신우이 지영의 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지영은 지훈의 여동생으로 나보다 2살 어렸지만 아직 미혼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지훈이 죽은 후 그녀는 시어머니를 부추겨 내가 재혼해서 재산을 빼돌릴까봐 노골적으로 경계했다. 새언니, 바쁘시네요? 지영이 하이힐을 신고 들어왔다. 향수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요구르트를 꺼내며 일부러 나를 툭 쳤다. 지영이 왔니? 시어머니는 금세 웃음꽃을 피웠다. 마침 너한테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내 오빠 보험금 말이야. 그거 어떻게 됐다고 했지? 내 손동작이 순간 멈칫했다. 나는 귀를 쫑긋 세웠다. 물어봤어요. 지영이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사에서 그러는데 보험금은 수익자한테 바로 지급된대요. 그 보험 수익자가 이서윤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녀가 비꼬는 투로 덧붙였다. 엄마, 그때 오빠한테 엄마 이름으로 바꾸라고 했어야죠. 이제 와서 어떡해요? 돈이 전부 남의 손에 들어갔는데 언제 그 돈이랑 조카 데리고 재혼할지 누가 알아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나는 못 들은 척했다. 계란말이가 완성되자 나는 공손하게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 저 잠시 외출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기로 해서요. 무슨 친구? 남자야? 여자야? 시어머니가 즉시 경계했다. 대학교 동기 김유진이요. 그 변호사,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나는 평온한 어조를 유지했다. 지영이 비웃었다. 변호사? 설마 우리 집 재산 어떻게 나눌지 상담받으려는 건 아니죠? 심장이 철렁했지만 나는 태연한 척했다. 지영아, 농담도 그냥 오랜만에 만나는 거야. 점심 전에 돌아와서 밥 차릴게요. 시어머니는 나를 몇 초간 빤히 쳐다보더니 마침내 손을 흔들었다. 가봐. 올 때 갈비 좀 사오고 지영이가 좋아하니까. 집을 나서자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감옥에서 탈출한 기분이었다. 시내 카페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지영의 말을 계속 되새겼다. 역시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다. 유진이는 약속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일어나 나를 꼭 껴안았다. 세상에, 네 얼굴. 그제야 나는 파운데이션으로도 손자국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리에 앉아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 미친 시어머니. 유진이가 화가 나서 테이블을 쳤다. 그래서 넌 어쩔 생각이야? 나는 커피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떠나고 싶어. 미나 데리고. 유진이는 침착하게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현명한 결정이야. 지금부터 너희 집 재산 상황을 말해줘. 다음 2시간 동안 유진이는 내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집 등기명에 예금 계좌, 보험 수익자, 주식, 펀드. 어떤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었고 어떤 대답은 그녀의 미간을 펴지게 했다. 서윤아,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자야. 마지막으로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지훈 씨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놨어. 무슨 뜻이야? 너희가 지금 사는 빌라는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 그건 맞아. 하지만 3년 전에 지훈 씨가 내 이름으로 학군 좋은 아파트 한 채를 전액 현금으로 사뒀어. 기억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 학교 때문에 준비하는 거라고 했었다. 그 아파트, 지금 시세로 최소 12억 은에. 유진이가 종이에 숫자를 적었다. 그리고 너희 공동명의 계좌에 3억이 있고 지훈 씨 개인 계좌에 8억이 더 있어. 수익자는 너야. 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그는 내게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다. 가장 기가 막힌 건 유진이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3달 전에 2억을 미나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펀드에 넣어뒀어. 네가 후견인이고 이 돈은 시댁에서 절대 손댈 수 없어. 눈물이 터져 나왔다. 지우는 이 모든 날을 예상했던 걸까? 그리고 그의 생명보험 수익자도 너랑 미나뿐이야. 유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서윤아, 네가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최소 20억인데 너랑 미나가 새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이야. 나는 눈물을 닦았다. 기이한 힘이 몸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유진이가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우선 이 서류들의 서명에 내가 내 개인 계좌 관리 권한 신청을 도와줄게. 그리고 목록을 만들어 꼭 가져가야 할 것과 포기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들키면 안 돼.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지금 몇 시야? 점심때 온다더니 갈비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시계를 보니 벌써 12시 반이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친구랑 얘기가 길어져서요. 지금 사서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기사님께 마트 쪽으로 가달라고 했다. 손에는 유진이가 준 서류를 꼭 쥐고 있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다. 이건 도망이 아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철저히 계획된 해방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와 지영은 이미 배달 음식을 다 먹고 기름진 용기를 치우라며 남겨두었다. 나는 묵묵히 식탁을 치우고 주방으로 가서 그들이 시킨 갈비찜을 만들기 시작했다. 무슨 친구를 그렇게 오래 만나? 지영이 주방 문가에 기대서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그냥 얘기 좀 했어. 너무 오랜만이라. 나는 갈비를 냄비에 넣었다. 기름 연기가 피어올랐다. 무슨 얘기? 설마 우리 집 돈 어떻게 나눌지 얘기한 건 아니지? 그녀가 비꼬듯 말했다. 내 손에 든 국자가 순간 멈칫했다. 나는 돌아서서 그녀를 마주 보았다. 갑자기 더는 참고 싶지 않았다. 지영아, 오빠 간지 이제 1년이야. 그렇게 오빠 유산 나누는 게 급해? 지영의 얼굴색이 변했다. 무슨 소리야? 서윤아,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지영이한테 그렇게 말하니? 나는 심호흡을 하고 온순한 표정으로 바꾸었다. 미안해, 지영아. 기름 연기 때문에 좀 예민했나 봐. 지영은 의심스럽게 나를 쳐다보더니 휙 돌아서 가버렸다. 나는 다시 갈비를 볶기 시작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순종하는 척하며 뒤에서 상황을 통제하는 이 느낌이 의외로 짜릿했다. 밤에 미나를 재우고 방문을 잠갔다.
침대 밑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끌어내어 필요한 물건들을 조용히 챙기기 시작했다. 신분증, 통장, 귀금속, 미나의 예방접종, 수첩. 갑자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가방을 침대 밑으로 밀어넣고 책 한 권을 집어 읽는 척했다. 서윤아,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자니? 아니요, 어머니. 문을 여니 그녀가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우유 한 잔 데워왔다. 그녀의 미소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상냥했다. 나는 경계하며 잔을 받아들었다. 감사해요, 어머니. 오늘은 내가 좀 심했다. 그녀가 뜻밖의 사과했다. 그 딸이 미안하다. 나는 내 귀를 아니에요. 어머니, 지훈 씨도 갔는데 우리 셋이 서로 의지해야죠. 그녀가 내 손을 두드렸다. 그래, 어서 쉬어라. 문을 닫고 나는 그 우유를 마시지 않았다. 수상쩍은 친절은 그녀의 구박보다 더 불안했다. 나는 우유를 변기에 버리고 비밀 작전을 계속했다. 깊은 밤 휴대폰 앨범을 열어 미소 짓는 지훈의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지훈 씨, 나 우리 딸 데리고 도망가려고 해. 용서해 줄 거지? 창밖으로 초승달이 조용히 떠올랐다. 마치 지훈이 내게 윙크하는 것 같았다. 새벽 3시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내 침대 밑 여행 가방을 발견하고는 날카로운 손톱으로 내 팔을 핥히며 우리 집 돈을 훔쳐 달아나려는 거냐고 추궁했다. 달빛이 커튼 틈으로 새어들어와 바닥에 은색 선을 그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미나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여행 가방을 꺼냈다. 손가락으로 그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쓸어보았다. 신분증, 등기부 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미나의 출생 증명서. 이 얇은 종이들이 나와 딸의 미래를 위한 통행증이었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유진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서류 법원 제출 완료. 3일 뒤 결과 나올 거야. 너는 어때? 나는 답장했다. 계획대로 진행 중. 오늘 시어머니 태도가 이상했어. 갑자기 잘해주더라. 유진이가 바로 답했다. 사탕 발린 조심해. 증거 수집은 잘 돼가? 나는 휴대폰 녹음 폴더를 열었다. 이미 67개의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가장 최근 것은 오늘 저녁 식사 때 지영이 한 말이었다. 새언니, 오빠 간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혼자 잠은 잘 와요? 내가 남자 하나 소개해 줄까? 물론 그 전에 오빠 돈부터 우리한테 돌려줘야 하지만 녹음 속 내 목소리는 주눅 들어 있었다. 지영아, 농담하지 마. 내가 어떻게 재혼을 해. 사실 그때 내 손톱은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다. 이런 노골적인 모욕은 지훈이 떠난 후 거의 매일 겪는 일이었다. 예전에는 묵묵히 참았지만 이제 이것들은 나와 미나를 지키는 무기였다. 아침에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푸짐한 아침 식사를 차렸다. 시어머니가 일어났을 때 식탁에는 이미 그녀가 좋아하는 콩국과 꽈배기가 차려져 있었다. 해가 서쪽에서 떴나. 시어머니가 의심스럽게 나를 쳐다봤다. 어머니, 어제 하신 말씀이 맞아요. 우리 셋이 서로 의지해야죠. 나는 고개를 숙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잘 모실게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콧소리를 내며 식탁에 앉았다. 나는 몰래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그 베푸는 듯한 더이한 표정이 역겨우면서도 내 연기가 성공적이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미나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판교의 학군 좋은 아파트로 향했다. 3년 전 지훈이 사둔 인테리어까지 마쳤지만 비어있던 곳이었다. 관리사무소에 맡겨둔 열쇠를 집 점검을 핑계로 찾아 문을 열었다. 햇빛 속에서 먼지가 춤을 추었다. 방 3개짜리 구조, 남향인 안방은 채광이 아주 좋아. 미나의 방으로 쓰기에 완벽했다. 나는 방들을 둘러보며 딸과 이곳에서 살게 될 모습을 상상했다. 비아냥거림도, 한밤중의 감시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의심도 없는 삶. 휴대폰 벨소리가 내 환상을 깼다.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다.
미나 어머님, 미나가 오늘 열이 좀 있어요. 37.8도인데 혹시 데리러 오실 수 있으세요? 심장이 덜컥했다. 네, 바로 갈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미나는 내 품에 기댄 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엄마, 머리가 어지러워. 우리 딸, 조금만 참아. 곧 집에 도착해.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대처할지 머리를 굴렸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비난할 것이 뻔했다. 역시나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애를 또 병나게 만들어? 또 불량식품 먹였지? 어머니, 아이들은 가끔 열나요. 괜찮아요. 나는 미나를 안고 침실로 향했다. 괜찮아? 우리 아들은 어릴 때 1년에 한 번도 안 아팠어. 우와.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와 미나의 이마를 짚었다. 이렇게 뜨거운데 체온은 재봤어? 약은 먹였고? 나는 짜증을 꾹 참고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 먼저 가서 쉬세요. 제가 미나 잘 돌볼게요. 내 말투가 너무 냉정했던 탓인지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더욱 분노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내가 내 손녀 걱정하는 게 잘못이야? 할머니, 엄마한테 화내지 마. 미나가 약한 목소리로 내 옷깃을 꼭 붙잡았다. 그 말이 칼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내 살배기 아이조차 이 억압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나갔다. 나는 문을 닫고 미나에게 약을 먹이고 몸을 닦아주었다. 아이가 잠든 것을 보고 침대 곁에 앉아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탈출 계획을 앞당기기로. 나는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아,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시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빨리? 유진이가 놀랐다. 법원 쪽은 빨라야 3일인데 기다릴 수 없어. 나는 미나의 붉은 얼굴을 보며 말했다. 오늘 어린이집 선생님 전화 받고 갑자기 생각났어. 만약 내가 연락이 안 되거나 시어머니가 미나를 못 데려가게 하면 어떡하지?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내 말이 맞아. 좋아. 내가 조정할게. 너는 3일 안에 준비할 수 있어? 응.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앞으로 3일간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중요 물품 옮기기, 은행 비밀번호 변경, 이사업체 연락, 미나 전학 수속,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에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재빨리 화면을 잠그자 시어머니가 탕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애 주려고 생강차 끓였다. 뜨거울 때 마셔. 그녀는 그릇을 내려놓았지만 눈은 내 휴대폰을 향해 있었다. 감사해요, 어머니.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미나를 부축해 차를 먹였다. 시어머니는 침대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서윤아, 너 요즘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나는 태연한 척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물으세요? 요 며칠 계속 밖으로 나돌고 휴대폰도 맨날 잠가놓고. 그녀가 눈을 가늘게 떴다. 지훈이가 갔으니 이 엄마라도 대신 지켜봐야지. 어머니,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생강차를 저었다.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스트레스 좀 푼 거예요. 시어머니는 콧소리를 내더니 마침내 방을 나갔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의 모든 걸음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미나의 열은 좀 내렸다. 나는 아이가 자는 틈을 타 옷장을 정리했다. 너무 많은 짐을 싸면 의심을 살 수 있었다. 계절에 맞는 옷 몇 벌과 미나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만 골라 평범한 쇼핑백에 담았다. 내일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며 먼저 새 아파트로 옮겨둘 생각이었다. 밤에 미나를 씻기는데 아이가 갑자기 물었다. 엄마, 우리 이사가? 내 손이 떨려 스펀지를 욕조에 빠뜨렸다. 왜 그렇게 물어, 우리 딸? 엄마가 유진 이모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 미나가 거품을 만지며 말했다. 새 집에는 큰 베란다가 있어서 꽃도 심을 수 있대. 나는 서둘러 문을 닫고 욕조 옆에 쪼그려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딸,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할머니랑 고모한테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미나는 알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열쇠처럼? 비밀이야? 무슨 열쇠? 나는 멍해졌다. 아빠가 그랬어. 만약 자기가 없어지면 이 열쇠를 엄마한테 주라고. 미나가 천진하게 말했다. 열쇠는 내 곰인형 뱃속에 있어.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지훈은 미나의 2살 생일 선물로 갈색 테디베어를 사주었었다. 미나는 매일 밤 그 인형을 안고 잤다. 미나가 잠든 후 나는 조심스럽게 낡은 테디베어를 꺼내 살살 더듬었다. 등 쪽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실밥 자국을 발견했다. 실밥을 뜯자 작고 노란 노스의 열쇠 하나가 떨어졌다. 열쇠에는 217이라는 숫자가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이건 어디 열쇠일까? 금고? 은행 대여금고? 나는 아무리 살펴봐도 다른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지훈 씨, 대체 얼마나 많은 비밀을 남겨둔 거야?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씻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열쇠를 속옷 서랍에 숨기고 테디베어를 다시 꿰매 미나의 품에 돌려주었다. 깊은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열쇠가 결정적일 수 있지만 어디에 맞는 열쇠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내일 유진이에게 연락해야 했다. 아마 그녀라면. 갑자기 문손잡이가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참고 잠든 척했다. 속눈썹 사이로 시어머니가 살금살금 들어와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내 휴대폰으로 직행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 몇 번 눌러보더니 비밀번호가 걸려있자 불만스럽게 혀를 찼다. 그리고는 내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가방 안에는 오늘 막 개통한 새 유심칩과 새 아파트 열쇠가 들어있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미나가 잠결에 기침을 몇 번 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즉시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나는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숨을 쉴 수 있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내일 당장 행동을 개시해야 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나는 잠든 딸을 가만히 안고 귓가에 속삭였다. 우리 딸, 사흘만 더 버티자. 엄마가 여기서 데리고 나가줄게. 창밖으로 첫 햇살이 구름을 뚫고 솟아올랐다. 마치 어둠을 가르는 날카로운 검 같았다. 금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창밖은 아직 칠흑같이 어두웠고 멀리 가로등 불빛만이 커튼 틈으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다. 오늘이 미나를 데리고 탈출하기로 계획한 날이었다. 매 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했다.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어젯밤 챙겨둔 배낭을 다시 확인했다. 새로 개통한 유심칩, 판교 아파트 열쇠, 현금, 신분증 사본, 미나의 알레르기약, 모든 필수품이 제자리에 있었다. 큰 짐들은 어제 이미 택배로 새 집에 붙여두었다. 남은 것은 우리 모녀가 안전하게 떠나는 것뿐이었다. 엄마, 미나가 침대에서 뒤척이며 나를 불렀다. 우리 딸, 조금만 더 자. 아직 일러. 나는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아이가 열이 없는 것에 안도했다. 어제 어린이집에서 데려올 때 선생님이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귀띔해 주셔서 밤새 잠을 설쳤다. 6시 정각, 나는 평소처럼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시어머니는 뜻밖에도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 소리는 아주 작게 켜져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나는 태연하게 주방으로 향했다. 잠이 안 와서. 그녀는 TV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오늘 미나 데리고 놀이공원 간다며? 나는 그녀를 등진 채 손을 멈칫했다. 네, 아이랑 약속해서요. 지영이도 같이 갈 거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국자가 내 손에서 미끄러져 조리대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나는 허리를 숙여 국자를 주우며 심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혔다. 지영이 오늘 야근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무 바꿨대. 시어머니가 일어나 주방 문가로 걸어왔다. 왜 불편해? 나는 돌아서서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면 더 신나죠. 시어머니는 엑스레이처럼 나를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분위기가 얼어붙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누구야? 시어머니가 투덜거리며 문을 열러 갔다. 나는 그 틈을 타 유진이에게 암호 메시지를 보냈다. 상황 변경, 강지영 동행. 문 밖에는 택배 기사가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소포에 서명하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지영의 이름으로 온 것이었다. 어머니, 저 미나 깨우고 올게요. 나는 핑계를 대고 위층으로 올라가자마자 방문을 잠갔다.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미나는 이미 혼자 일어나 눈을 비비고 있었다. 엄마, 오늘 놀이공원 가는 날이야? 응, 우리 딸. 나는 억지로 화난 표정을 지으며 아이의 옷을 갈아입혔다. 그런데 고모도 같이 갈 거래. 신나지? 미나의 작은 얼굴이 시무룩해졌다. 나 고모 싫어. 고모는 맨날 엄마 나쁜 말해. 마음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미나야, 고모가 뭐라고 했는데? 고모가. 미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회상했다. 엄마가 돈 가지고 도망갈 거라고 했어. 나는 강씨 집안애라서 엄마 따라가면 안 된대. 나는 딸아이를 꽉 껴안아 내 분노의 참 표정을 보지 못하게 했다. 고모 말 듣지 마. 엄마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아래층으로 내려오니 지영이 이미 와서 그 택배 상자를 뜯고 있었다. 우리를 보자 그녀는 재빨리 물건을 상자에 다시 집어넣었지만 나는 그 한쪽 모퉁이를 보고 말았다. 흥신소 홍보 전단지였다. 새언니, 출발할 준비 다 됐어요? 지영의 미소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찬란했다. 제가 차로 모실게요. 그래, 고마워 지영아. 나는 못 본 척했다. 미나를 어린이용 카시트에 앉힐 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차 안에서 지영은 계속해서 백미러로 나와 미나를 살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딸과 손가락 놀이를 하며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새언니, 요즘 우리한테 뭐 숨기는 거 없죠? 지영이 갑자기 물었다. 무슨 뜻이야? 심장이 덜컥했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녀가 가볍게 말했다. 오빠도 갔는데 우리 가족끼리 서로 관심해야죠. 나는 미나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지영아, 걱정도 많다. 참, 듣자 하니 엄마가 너 선보게 해줬다며? 화제를 성공적으로 돌리자 지영은 선본 남자의 흠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겉으로 맞장구를 쳤지만 머릿속으로는 미친 듯이 대책을 생각했다. 그녀가 따라붙으면 계획대로 새 집에 갈 수가 없었다. 놀이공원은 인산이네였다. 나는 미나를 잃어버릴까봐 손을 꽉 잡았다. 지영은 일부러 빨리 걸으며 시시때때로 뒤를 돌아보며 재촉했다. 새언니, 빨리요. 미나가 회전목마 타고 싶대요.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 미나가 갑자기 말했다. 내가 데려갈게. 지영이 즉시 손을 뻗어 미나를 잡으려 했다. 아니야, 내가 데려갈게. 나는 고집했다. 지영아, 너는 줄 서 있어. 금방 갔다 올게. 화장실에서 미나의 손을 씻겨주는데 휴대폰이 진동했다. 유진이었다. 상황 어때? 지원 필요해? 나는 빠르게 답장했다. 강지영이 계속 따라다녀.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사업체는 어떡하지? 저녁 8시로 연기해놨어. 걔를 따돌릴 방법 생각해봐. 답장을 보내려는데 문 밖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새언니, 아직 멀었어요? 금방 나가. 나는 서둘러 휴대폰을 집어넣고 미나를 데리고 나갔다. 점심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내 신경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지영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고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갈 때조차 따라왔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했다. 엄마, 아이스크림이 손에 묻었어. 미나가 끈적끈적한 작은 손을 들어 보였다. 엄마랑 가서 씻자. 나는 가방을 들며 지영에게 따라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넌 자리 보고 있어. 가방이랑 휴대폰 다 여기 두고 갈게. 이 전략은 통했다. 지영은 내가 가방과 휴대폰을 모두 두고 가는 것을 보고 경계를 풀었다. 빨리 갔다 와요. 오후에 돌고래 쇼한단 말이에요. 화장실에서 나는 미리 준비해둔 동전으로 공중전화를 찾아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아, 플랜 B야. 택시 한 대 불러줘. 오후 3시에 놀이공원 동문에서 기다리게 해줘.
알았어. 새 집 열쇠는 화분 밑에 있어. 비밀번호는 0이야. 꼭 바꿔. 전화를 끊고 나는 미나를 데리고 돌아갔다. 풍선 가게를 지날 때 미나가 발걸음을 멈췄다. 엄마, 토끼 풍선 사줘. Now? 그래, 엄마가 사줄게. 내가 지갑을 꺼낼 때 한 남자가 갑자기 나를 툭 쳤다. 죄송합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황급히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윤태준 선배였다. 대학 졸업 후 유학 가서 오랫동안 못 봤는데 어떻게 여기에? 새언니, 뭐해요? 등 뒤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후 3시 정각 돌고래 쇼가 막 시작되어 인파가 모두 공연장 주위로 몰려들었다. 지영아, 미나 물통을 식당에 두고 왔나 봐. 내가 가서 가져올게. 나는 지영의 귓가에 대고 관중의 함성을 뚫고 큰 소리로 말했다. 지금 가요? 한창 재밌는데. 지영이 미간을 찌푸렸다. 미나가 목마르대. 금방 올게.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미나를 안아들고 출구 쪽으로 비집고 나갔다. 공연장을 나오자마자 나는 미친 듯이 뛰었다. 내 품에 안긴 미나가 놀라서 물었다. 엄마, 우리 어디가? 게임하는 거야. 우리 딸. 나는 헐떡이며 말했다. 누가 먼저 동문까지 가나 보자. 동문 밖에는 정말로 택시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차문을 열고 뛰어들었다. 기사님, 위례 신도시로 가주세요. 빨리요. 차가 출발하는 순간 나는 지영이 동문으로 뛰쳐나와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엄마, 우리 고모 안 기다려? 미나가 천진하게 물었다. 고모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갔어. 나는 딸을 꽉 껴안았다. 심장이 천둥처럼 울렸다. 택시가 놀이공원을 벗어나자 그제야 내 티셔츠가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휴대폰이 지영에게 있다는 것은 그녀가 곧 내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확인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다행히 중요한 것들은 모두 휴대용 작은 가방에 있었다. 손님, 뒤에 차 한 대가 계속 따라오는데요. 기사님이 갑자기 말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바짝 붙어 있었다. 운전석에 인형이 나치겄다. 윤태준 선배였다. 기사님, 따돌릴 수 있을까요? 기사님이 고개를 저었다. 시내에서는 속도 제한 때문에 힘들어요. 아는 분이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갓길에 세워주세요. 택시가 멈추자 검은색 세단도 따라 멈췄다. 윤태준 선배가 다가와 차창을 두드렸다. 서윤아, 정말 너구나. 나는 차창을 내리고 경계하며 물었다. 선배, 왜 저희를 따라오세요? 아까 놀이공원에서 널 알아봤어. 그는 허리를 숙여 나와 미나를 보았다. 네가 너무 불안해 보여서 무슨 일 있나 걱정돼서 따라왔어. 이 우연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지만 시간이 촉박했다. 선배, 저희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까요? 어디 가는데? 내가 태워줄게. 그는 고집했다. 내 모습 보니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나는 망설였다. 택시 기사님도 믿을만하지만 태준 선배의 차가 있다면 지영이 우리를 찾기 더 어려울 것이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 나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미나를 안고 윤태준 선배의 차에 올라탔다. 차에 타자마자 나는 태준 선배의 휴대폰으로 유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새집 가는 길에 대학 선배 도움받음. 강지영이 경찰에 신고했을 수도 있음. 알았어. 내가 바로 새집으로 갈게. 유진이가 답했다. 윤태준 선배는 사려 깊게도 더 이상 묻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켰다. 주소는 위례 신도시 6단지예요. 나는 말을 마치고 미나에게로 몸을 돌렸다. 우리 딸, 이분은 태준 삼촌이야. 엄마 대학 선배. 태준 삼촌 안녕하세요. 미나는 얌전하게 인사하고는 내 품에 기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우리 숨바꼭질하는 거야? 고모가 우리 못 찾겠지? 눈가가 순간 뜨거워졌다. 응, 우리 딸.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 게임이야. 윤태준 선배가 백미러로 나를 흘끗 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차 안의 침묵 덕분에 나는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새집, 전학수속, 법률 서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댁의 반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엄마, 할머니가 엄마는 나쁜 사람이래. 미나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가 나를 팔아버릴 거래. 진짜야? 그 말은 칼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태준 선배도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그의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우리 딸, 할머니가 잘못하신 거야. 나는 눈물을 꾹 참고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엄마는 절대 너를 해치지 않아. 엄마는 이 세상 누구보다 너를 사랑해. 미나는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금세 길가의 풍선 광고에 시선을 빼앗겼다. 나는 딸이 내 눈물을 보지 못하도록 창밖을 보았다. 시댁에서는 이미 미나의 마음에 그런 씨앗을 심어놓았던 것이다. 내가 떠나기로 한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윤태준 선배가 헛기침을 했다. 서윤아,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법조계에 아는 친구들이 좀 있어. 고마워요, 선배. 일단은 괜찮아요. 오늘 이미 너무 신세졌어요. 신세는 무슨, 그가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나 막 귀국해서 가족 사업 맡았는데 마침 재무총괄이 필요하거든. 한번 고려해봐. 나는 명함을 받았다. 금박으로 새겨진 태준그룹이라는 글자가 반짝였다. 대학 시절부터 태준 선배 집안이 유복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제가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에 그가 온화하게 말했다. 정리되면 연락 줘. 차가 위례 신도시 6단지 아파트 앞에 멈췄다. 유진이가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태준 선배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유진아, 이쪽은 윤태준 선배, 내 대학 선배야. 나는 간단히 소개했다. 선배, 이쪽은 김유진, 내 변호사이자 제일 친한 친구. 두 전문가는 악수를 나누며 서로를 살폈다. 그들의 눈빛에는 모두 나에 대한 걱정과 의문이 담겨 있었다. 두 분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이가 말했다. 이제부턴 제가 맡을게요. 윤태준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숙여 미나와 눈을 맞췄다. 공주님, 삼촌은 갈게.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해. 알았지? 네, 태준 삼촌, 안녕히 가세요. 미나가 손을 흔들었다. 태준 선배가 떠나는 것을 보고 유진이가 나를 끌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무슨 상황이야? 강지영이 미친 듯이 너 찾고 있어. 네가 미나 납치했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대. 놀이공원에서 겨우 빠져나왔어. 나는 짧게 설명했다. 내 휴대폰이 걔한테 있어. 금방 내 연락처도 알게 될 거야. 이미 준비해뒀어. 유진이가 문을 열며 말했다. 집에 온 걸 환영해. 밝고 넓은 새 집으로 들어서자 거실에는 내가 미리 붙여둔 택배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미나는 환호하며 자기 장난감 상자로 달려갔다. 이것이 영구적인 이사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1단계는 성공했다. 유진이가 내게 새 휴대폰을 건넸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시댁에서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지며 하늘 절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래, 탈출은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하지만 새 집을 신기하게 탐색하는 미나를 안고 있자니 오랜만에 평온함이 느껴졌다.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우리 모녀가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 새 집의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눈을 뜨자 순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곁에서 들려오는 미나의 고른 숨소리가 우리가 정말로 탈출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가로가 커튼을 열었다. 위례 신도시는 이미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아침 운동을 하는 노인들, 개를 산책시키는 주민들, 등교하는 아이들, 평범하고 안온한 풍경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었다. 감시도, 욕설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공포도 없는 주방에서 나는 콧노래를 부르며 아침을 준비했다. 계란 프라이가 지글거리는 소리마저 즐겁게 들렸다. 미나가 눈을 비비며 들어왔다. 엄마, 여기 어디야?
나는 몸을 숙여 아이와 눈을 맞췄다. 우리 딸, 여기는 우리 새 집이야. 오늘부터 우리 둘이서만 여기서 사는 거야. 좋아? 그럼 할머니랑 고모는? 미나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분들은 원래 집에 계셔. 나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엄마랑 할머니랑 좀 다툼이 있어서 당분간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보고 싶으면 전화하거나 보러 갈 수 있어. 미나는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금세 내가 케첩으로 그린 웃는 얼굴 계란 프라이에 관심을 보였다. 엄마, 웃는 얼굴이다. 유진이가 약속 시간에 맞춰 문을 두드렸다. 양손에는 큰 봉투들이 들려 있었다. 아침 식사 재료, 생필품, 그리고 미나가 좋아하는 과자들이었다. 유진아, 너무 고마워. 나는 봉투를 받아들며 갑자기 목이 메었다. 네가 없었으면 난 정말 어쩔 뻔했어. Now. 그런 말 마. 유진이가 나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그리고 미나에게로 몸을 돌렸다. 공주님, 새 집 마음에 들어? 네. 미나가 케첩 묻은 토스트를 들고 말했다. 제 방에는 바비 인형 벽지가 있어요. 유진이가 나를 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네가 밤새 붙인 거야? 새벽 3시까지.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따랐다.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미나가 새 장난감 더미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았다. 유진이가 목소리를 낮췄다. 서윤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야 해. 시댁에서 너랑 미나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특히 그 20억은. 알아. 나는 커피잔을 꽉 쥐었다. 어젯밤에 지영이가 전화 몇 통이나 했어? 내가 전원 끄기 전까지 37통. 유진이가 수첩을 넘겼다. 네가 미나를 납치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네가 재산을 빼돌렸다고 소송 걸겠대. 그리고 언론에 네가 돈 들고 도망갔다고 제보할 거라더라. 나는 냉소했다. 납치? 미나는 내 친딸이야. 돈은? 한 푼 한 푼 지훈 씨가 우리 모녀에게 남겨준 거고 법적으로는 네가 유리해. 하지만 여론전은 쉽지 않을 거야. 유진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이미 내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작성해 놨어. 선수를 쳐야 해.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엄격한 어조로 작성된 상황 설명서였다. 시댁의 정신적 학대와 나의 합법적인 권리가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거? 유진이가 다른 휴대폰을 건넸다. 새 번호야. 나랑 미나 어린이집 선생님만 알아. 예전 휴대폰은 내가 원격으로 데이터 다 지웠어.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초인종이 울렸다. 우리는 동시에 굳었다. 누가 여길 알지? 유진이가 경계하며 물었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보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윤태준 선배였다. 윤태준 선배는 정장 차림에 과일 바구니와 장난감을 들고 있었다.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잘 정착했나 보러 왔어. 나는 그를 안으로 들였다. 미나는 장난감을 보자마자 환호하며 달려왔다. 태준 삼촌, 공주님 새집 선물이야. 윤태준 선배는 몸을 숙여 미나와 눈을 맞추며 예쁜 인형 상자를 건넸다. 유진이가 옆에서 눈썹을 치켜 올리며 나를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살짝 저어 나중에 설명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사했다는 소식 들었어. 마침 근처에서 회의가 있어서. 윤태준 선배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집 좋네. 학군도 좋고. 어제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그에게 차를 따랐다. 귀국 후 첫 만남이 그런 상황일 줄은 몰랐어요. 운명이 참 묘하지. 그가 온화하게 웃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윤아, 내가 좀 알아봤는데 내 시댁에서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 심장이 덜컥했다. 무슨 행동이요? 신우이가 도시일보 기자랑 접촉했대. 불효한 며느리가 죽은 남편 유산 들고 도망갔다는 기사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어. 윤태준 선배가 휴대폰을 꺼냈다. 그 신문사에 내 친구가 있어서 미리 알려줬어. 유진이가 즉시 노트북을 꺼냈다.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해. 서윤아, 녹음 파일 일부 공개해도 괜찮겠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미나를 지킬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 그럼 그렇게 하자. 유진이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내가 공신력 있는 언론사 몇 군데에 연락해서
현대 여성이 가정폭력에 맞서는 관점으로 보도하도록 할게. 윤태준 씨, 혹시 언론계에 인맥이 있으세요? 좀 있습니다. 윤태준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다리 놔드릴 수 있어요. 그들이 열정적으로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것을 보며 나는 비현실적인 기분에 휩싸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숨죽여 살던 과부였는데 오늘은 여론전을 치러야 하는 전사가 되었다. 엄마? 미나의 부름이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인형옷 어떻게 입혀요? 윤태준 선배가 자연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삼촌이 봐줄게. 여기 작은 단추가 있네. Now. 햇살이 커튼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며 따뜻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나는 유진이가 내 젖은 눈가를 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돌렸다. 오후에 유진이와 태준 선배는 각자 행동에 나섰고 나는 미나를 데리고 새 어린이집에 가서 입소수속을 밟았다. 원장님은 인자한 중년 여성이었고 서류를 보더니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했다. 저희원은 아이들의 심리 건강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원장님이 몸을 숙여 미나와 대화했다. 우리 예쁜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 미나는 내 뒤에 숨어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잘 됐다. 우리 원에는 아주 큰 미술실이 있단다. 오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기도 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나는 신이 나서 쉴 새 없이 떠들었다. 새 어린이집의 미끄럼틀, 그네 미술실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내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문손잡이에 익숙한 부적이 걸려 있었다. 시어머니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다. 엄마, 이거 할머니 거야. 미나가 부적을 가리켰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부적에서는 시어머니 특유의 약초 기름 냄새가 났다. 그녀가 어떻게 여길 찾아냈을까? 그녀가 와 있었던 걸까? 미나를 만났을까? 태연한 청문을 열고 들어가 즉시 모든 방을 확인했다. 아무도 침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안심했다. 부적 안에는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서윤아, 미나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다. 글씨는 거칠었고 힘이 너무 들어가 종이를 뚫을 기세였다. 쓴 사람의 분노가 느껴졌다. 나는 사진을 찍어 유진이에게 보내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어머님, 실질적인 피해나 재산 손실이 없으면 저희는 사건 접수만 가능합니다. 경찰이 전화로 말했다. 문단속 잘하시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가 여길 찾았다는 것은 우리의 행방이 이미 노출되었다는 의미였다. 지영이가 고용한 흥신소일까? 아니면 미나의 어린이집 기록을 통해 알아낸 걸까? 휴대폰이 진동했다. 유진이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지영이가 언론뿐만 아니라 각종 맘카페에 네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미나를 학대할 위험이 있다는 글을 올렸어. 곧이어 링크 하나가 도착했다. 클릭하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지영은 지역에서 가장 큰 맘카페에 글을 올렸다. 긴급 사람을 찾습니다. 정신 이상인 새언니가 조카를 데리고 나갔어요. 온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놀이공원에서 찍힌 나와 미나의 뒷모습이었다. 글의 내용은 흑백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내가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딸에게 자주 화를 냈으며 어제 갑자기 미나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는 것이었다. 가족들은 내가 아이를 해칠까봐 걱정된다는 내용이었다. 댓글창에는 이미 분노한 사람들이 많았고 이 비정한 엄마를 신상 털기 해야 한다는 말까지 있었다. 나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줄 수조차 없었다. 분노와 공포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감히 나를 이렇게 모함하다니. 더 끔찍한 것은 누군가 이 거짓말을 믿는다면 내가 미나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나는 경기를 일으키듯 벌떡 일어났다. 현관문 렌즈로 유진이인 것을 확인하고서야 문을 열었다. 게시물 봤어?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물었다. 걱정 마. 내가 변호사 명의로 내용 증명 보내서 삭제 요청했어.
그리고 반격할 준비도 다 해놨고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내게 상세한 대응 방안을 보여주었다. 작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부 녹음 증거를 공개하는 것 등이었다. 가장 강력한 반격은 이거야. 유진이가 동영상 하나를 틀었다. 미나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몰래 찍었어. 이 아이 상태를 보고 누가 학대당했다고 믿겠어? 영상 속 미나는 콧노래를 부르며 크레파스로 엄마와 나의 새집을 그리고 있었다. 미소는 밝고 근심이 없었다. 그리고 이거, 유진이가 다른 서류를 열었다. 이웃 3명한테 증언도 받아놨어. 박정숙 여사가 너한테 장기간 언어폭력을 했다는 증거야. 나는 이 정교하게 준비된 무기들을 보며 감동과 함께 서글픔을 느꼈다. 유진아, 네가 없었으면 닭살 돋게 하지 마. 그녀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내일이 결전의 날이야.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로 잡았어. 윤태준 씨가 자기 회사 회의실을 빌려줬대. 그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와주는 걸까?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유진이가 의미심장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남자는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법이지. 뭐? 우리는 그냥 선후배 사이야. 내 귓가가 뜨거워졌다. 됐거든. 널 보는 그 눈빛, 아주 그냥. 유진이가 과장된 표정을 짓더니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오늘 밤 푹 쉬어. 내일 힘든 싸움이 될 테니까. 유진이를 보내고 미나를 재운 후 나는 홀로 베란다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내일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좋든 나쁘든 나는 더 이상 시댁에 짓밟히는 과부가 아니라 딸과 나 자신을 위해 싸우는 어머니가 될 것이다. 휴대폰이 밝아졌다. 윤태준 선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주요 언론사 3곳과 연락했습니다. 당신 이야기에 아주 관심이 많더군요. 걱정 말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간단한 몇 글자였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래,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이 남긴 사랑이 있고 유진이 같은 친구가 있고 태준 선배의 뜻밖의 지지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는 미나가 있었다. 내일 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다. 기자회견장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붐볐다. 태준그룹 15층 회의실에는 20여 명의 기자들이 이미 장비를 설치해 놓았고 공기 중에는 기대 섞인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휴게실에서 계속 심호흡을 했다.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치마 끝을 만지작거렸다. 이 베이지색 정장은 유진이가 특별히 골라준 것이었다. 전문적이면서도 강압적이지 않고 연약하지만 강인함이 느껴지는. 엄마, 기자 삼촌, 이모들이 엄청 많아. 미나가 내 무릎에 엎드려 문틈으로 밖을 엿보았다. 우리 딸, 엄마가 한 말 기억하지? 이따가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진 이모 손 꼭 잡고 있어야 해.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유진이의 조수에게 미나를 맡겼다.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했다. 기억해. 질문에 간결하고 힘있게 대답하고 절대 흥분하면 안 돼. 기자들이 지영이 녹음 틀면 적당히 슬프고 충격받은 표정 지어야 해. 윤태준 선배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준비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이 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긴장하지 말아요. 그가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피부를 통해 전해지는 온기, 제가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을게요. 이 간단한 행동이 내게 큰 힘을 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다. 플래시가 순식간에 터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가늘게 떴다. 단상 위 긴 테이블에는 유진이가 이미 앉아 있었고 앞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나는 가운데 자리에 앉았다. 앞에는 수많은 호기심 어린 눈과 검은 렌즈들이 있었다. 언론인 여러분,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이가 입을 열었다. 제 의뢰인 이서윤 씨는 장기간 시댁의 정신적 학대에 시달리다 부득이하게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 온라인상의 허위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나는 연습한 대로 차분하게 내 경험을 이야기했다. 지훈이 세상을 떠난 후 시댁의 구박, 그날의 딸기, 지영의 냉소, 미나가 할머니가 엄마를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는 말을 전할 때는 목소리가 끝내매었다. 이서윤 씨, 그 주장들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까? 안경 쓴 남자 기자가 질문했다. 유진이가 질문을 받았다. 저희는 녹음 파일 3개와 이웃 4분의 서면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오늘 아이와 관련된 부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직원이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지영의 목소리였다. 새언니, 오빠 돈은 당연히 우리 엄마 거예요. 당신 같은 남이 왜 가져요? 알아서 빨리 내놔요. 안 그러면. 녹음 속 내 목소리는 미약했다. 지영아, 이 돈은 지훈 씨가 나랑 미나한테 남긴 거야. 웃기지 마. 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장을 찔렀다. 그건 우리 오빠 목숨값이야. 당신이 뭔데? 우리 오빠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 집 돈까지 탐내? 녹음이 끝나자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몇몇 여기자들이 미간을 찌푸리며 빠르게 무언가를 기록했다. 두 번째 녹음 파일은 박정숙 여사의 발언입니다. 유진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시어머니의 경멸에 찬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윤아,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인데 30살 과부가 애까지 딸렸는데 누가 널 데려가겠니? 얌전히 우리 집에 있으면서 나랑 지영이 시중이나 드는 게 내 복이야.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한때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던 이 모욕들이 이제는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이서윤 씨, 남편이 사망한 지 1년 만에 아이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왔는데 노모의 심정을 고려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한 여기자가 날카롭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고인을 존중하고 어르신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존중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이에게 엄마는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아내가 죽은 남편의 유언이 짓밟히는 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유진이가 때맞춰 지훈의 유언장 사본과 보험 증서를 제시했다. 강지훈 씨는 생전의 모든 재산을 아내와 딸에게 남긴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고인의 뜻이며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기자회견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지영이 낯선 남자 둘을 데리고 뛰어들어왔다. 얼굴은 잿빛이었다. 여러분, 이 여자한테 속지 마세요. 지영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서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제 조카를 학대하고 우리 집 재산을 훔쳐갔어요. 회의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기자들은 흥분하여 렌즈를 돌렸다. 유진이가 즉시 일어섰다. 강지영 씨, 여긴 사적인 기자회견장입니다. 나가주시죠. 그렇지 않으면 업무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Now. 신고? 좋아요. 지영이 냉소하며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 제게 이서윤이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 옆에 남자가 사진 한 뭉치를 꺼내 기자석을 향해 뿌렸다. 나는 사진 내용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 공원 벤치에서 울고 있는 내 모습,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미나. 보세요. 애 앞에서 맨날 저렇게 감정 조절도 못해요. 지영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남자가 동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내가 마트에서 미나의 손목을 꽉 잡고 있었고 아이는 우는 것처럼 보였다. 그건 악의적인 편집이에요. 나는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미나가 길을 잃을 뻔해서 저는 그냥 뭐요? 아동학대의 이유가 있어요? 지영이 내 말을 끊었다. 여러분, 제 조카 몸에 멍자국이 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회의장은 술렁였다. 나는 어지러웠다. 지영이 이렇게 악랄하게 나를 모함할 줄은 몰랐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려던 순간 맑은 목소리 하나가 뒤편에서 들려왔다. 고모, 거짓말.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미나가 조수의 손을 뿌리치고 내 곁으로 달려왔다. 작은 손으로 내 치마를 꽉 잡았다.
우리 엄마는 나 때린 적 없어요. 고모랑 할머니가 맨날 엄마 나쁜 말 했어요. 나를 엄마한테서 데려간다고도 했어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이 극적인 순간을 기록했다. 나는 몸을 숙여 미나를 안았다. 눈물이 터져나왔다. 꼬마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한 여기자가 부드럽게 물었다. 저는 강미나예요. 올해 4살 반이에요. 미나는 전혀 기죽지 않았다. 저는 엄마를 제일 사랑해요. 엄마는 매일 저한테 책 읽어주고 뽀뽀해주고 재워줘요. 지영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그녀는 앞으로 나와 미나를 끌어당기려 했다. 미나야, 고모랑 집에 가자. 손대지 마. 나는 딸을 보호하며 전에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 변호사님,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유진이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다. 네, 태준그룹 15층입니다.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영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이를 갈며 나를 가리켰다. 이서윤, 너 두고 봐. 이 일 절대 그냥 안 끝나. 그녀는 그 남자 둘을 데리고 황급히 떠났다. 기자회견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계속되었다. 미나의 뜻밖의 등장과 용감한 발언은 국면을 완전히 뒤집었다. 기자들의 질문은 의심에서 동정으로 바뀌었다. 이서윤 씨,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시댁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꼬마 아가씨, 아빠가 보고 싶어요? 마지막 질문에 미나는 고개를 숙였다. 보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가 아빠는 별이 돼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어요. 나는 딸을 꽉 안고 기자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떴다. 휴게실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미나는 내 품에 엎드려 용기를 다 썼는지 작은 소리로 훌쩍였다. 두 사람 다 정말 대단했어요. 윤태준 선배가 따라 들어와 미나에게 푸딩을 건넸다. 특히 너, 꼬마 용사. 유진이가 뒤따라 들어왔다.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다. 기자들이 이 반전에 열광했어.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뭔지 알아? 사세 여아, 용감한 발언으로 고모 거짓말 폭로.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런 식으로 유명해지고 싶진 않았어. 하지만 여론은 이제 완전히 내 편이야. 유진이가 휴대폰을 확인했다. 방송사 3곳에서 단독 인터뷰 요청했고 여성 잡지 3곳에서도 연락 왔어. 전부 거절해줘. 나는 관자놀이를 눌렀다.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미나를 지키면서. 윤태준 선배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하지만 오늘 강지영 씨의 행동은 명예훼손과 협박에 해당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어요. 우선 증거부터 모으죠. 유진이가 말했다. 오늘 녹화 영상과 기자들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고소할 수 있어요. 기자회견 후 며칠간 유진이의 예측대로 여론은 완전히 내 편으로 돌아섰다. 지영의 기자회견장에서의 실언은 짧은 동영상으로 편집되어 퍼져나갔고 악독한 시누이의 실체 같은 제목이 붙었다. 시댁이 사는 동네 커뮤니티에도 익명의 폭로 글이 올라왔다. 박정숙 여사가 오랫동안 며느리를 괴롭혔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시댁의 반격은 예상보다 빠르고 악랄했다. 닷새째 아침, 내가 막미나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왔을 때 원장님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다. 어머님, 미나 할머니라고 주장하는 분이 원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아이를 데려가야 한다고요. 혹시 바로 와주실 수 있나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즉시 택시를 타고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시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인파를 뚫고 들려왔다. 내 피 같은 손녀딸, 저 비정한 어미한테 빼앗겼어요. 제발 우리 애 좀 보게 해주세요. 나는 인파를 비집고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몇몇 학부모들이 그녀를 부축하려 하고 있었다. 이 처참한 모습은 평소에 위세 등등하던 그녀와는 딴판이었다. 어머니,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더니 즉시 달려들었다. 서윤아, 엄마가 잘못했다.
제발 미나 좀 돌려다오. 지훈이도 갔는데 미나가 내 유일한 희망이야. 구경꾼들 사이에서 동정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했다. 그제야 나는 시어머니의 계략을 깨달았다.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고육지계였다. 어머니, 미나는 수업 중이에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일으키려 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시어머니가 내 손을 뿌리치고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며느리가 내 아들 유산이랑 손녀딸 데리고 도망가서는 얼굴도 안 보여줘요. 나 같은 늙은이가 아들 잃고 손녀까지 빼앗겼는데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실감나서 나조차 감동할 뻔했다. 몇몇 구경꾼들은 이미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어르신이 저렇게 불쌍한데 손녀 좀 보게 해주지. 20억이나 들고 도망갔다던데 진짜 비정하다. 요즘 젊은 것들은 효도도 몰라. 원장님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나를 원안으로 끌어들였다. 어머님, 상황이 이런데 어르신이 미나 잠깐 보게 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딱 10분만요. 안 돼요.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폭력 성향이 있으세요. 제 앞에서 미나를 때린 적도 있어요. 원장님은 문 밖에 점점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며 난처해했다. 하지만 이렇게 소란이 계속되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좋지 않아서요. 나는 이를 악물고 휴대폰을 꺼냈다. 방법이 있어요. 10분 후 유진이가 경찰 2명과 함께 도착했다. 경찰 제복을 보자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반으로 줄었다. 경찰관님, 바로 이 여성분이 어린이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유진이가 냉정하게 지적했다. 저희는 이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 의뢰인의 딸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요. 경찰이 다가가 묻자 시어머니는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다. 내가 내 손녀 보겠다는 게 무슨 죄야. 당신들 경찰이 백성을 괴롭히는구나. 나는 그 틈을 타 구경꾼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건 저희 집안의 사적인 일입니다. 촬영이나 유포는 삼가주세요. 저희 시어머니는 고혈압이 있으셔서 감정이 격해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경찰관들을 일깨웠다. 그들은 시어머니를 달랬다. 어르신, 말씀은 차분하게 하세요. 건강 해치십니다. 이렇게 계속 소란 피우시면 저희는 어르신을 파출소로 모시고 가서 진정시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한, 파출소에 간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즉시 수그러들었다. 경찰의 설득에 마지못해 자리를 떴지만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역시나 그날 오후 악동 며느리 경찰 동원에 비통한 시모 쫓아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지역 커뮤니티에 퍼져나갔다. 영상은 편집되어 시어머니의 울부짖음과 내가 경찰을 부르는 부분만 남아있었고 전후 사정은 완전히 삭제되었다. 유진이는 즉시 변호사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원본 영상을 공개했지만 상처는 이미 남았다. 내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욕설 문자가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새집 아래에서 잠복하며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저녁에 미나를 데리러 갔을 때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한 것이었다. 어머님, 요즘 일이 너무 커져서 일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이 갈까봐 걱정하세요. 혹시 미나를 당분간 다른 원으로 옮기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벼락을 맞은 듯 했지만 원장님의 걱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미나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을 나설 때 석양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엄마, 왜 친구들이 엄마는 나쁜 사람이래? 미나가 갑자기 물었다.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걔들이 나보고 웃었어. 나는 몸을 숙여 딸을 꽉 껴안았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했다. 우리 딸, 기억해. 엄마는 영원히 널 사랑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중요하지 않아. 집에 돌아오니 문손잡이에 또 부적이 걸려 있었다. 이번에는 그 아래에 법원 소환장이 매달려 있었다. 시댁에서 면접교섭권 분쟁으로 정식으로 나를 고소한 것이었다. 매주 2번 미나를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였다. 소환장 뒷면에는 붉은 펜으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미나와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감옥 갈 준비나 해라. 나는 현관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왜 나는 이미 도망쳤는데도 그들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 휴대폰이 울렸다. 윤태준 선배였다. 서윤아, 뉴스 봤어? 도움이 필요해? 나는 흐느껴 울었다. 그들이 미나를 빼앗아가려고 해요. 그럴 일 없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힘이 있었다. 내가 아는 최고의 가사 전문 변호사들이 있어. 내일 소개해줄게.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라는 그 한마디가 어둠 속 등대처럼 내게 한 줄기 희망을 주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눈물을 닦고 그림을 그리는 미나에게로 걸어갔다. 앞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든 나는 딸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서로밖에 없으니까. 재판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 조심스럽게 일어나 내일 가져갈 서류들을 다시 확인했다. 심리평가 보고서, 이웃 진술서, 녹취록, 미나의 예방접종 기록과 성장 앨범, 하나하나가 나와 딸이 나눌 수 없는 증거였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 같았다. 내일 이후 나와 미나의 운명은 바뀔 것이다. 완전한 자유를 얻거나 다시 시댁의 통제 아래로 떨어지거나. 엄마, 미나가 고민형을 안고 침실문 앞에서 눈을 비비고 있었다. 아빠 꿈꿨어. 나는 아이를 안아 침대로 돌아가 등을 토닥였다.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 엄마 보고 용감하라고 했어. 미나가 몽롱하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줄 거래. 나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지훈 씨,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내일 재판을 우리 딸을 지켜줘. 아침에 유진이와 태준 선배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왔다. 태준 선배가 소개해준 방 변호사는 업계 최고의 가사 전문 변호사였다. 60대, 은발의 꼼꼼한 성격,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다. 자료는 다 봤습니다. 승산이 큽니다. 방 변호사가 차 안에서 말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절대 흥분하면 안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의식적으로 옷깃을 만지작거렸다. 조수석의 유진이가 뒤를 돌아보며 따뜻한 두유를 건넸다. 뭐 좀 마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시내 가정법원 앞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태준 선배가 미리 경호원을 배치해 우리를 연문으로 안내했다. 복도 긴 의자에는 시어머니와 지영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옆에는 거만한 표정의 변호사 2명이 서 있었다. 미나야.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지만 법원 경위에게 제지당했다.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미나는 겁을 먹고 내 뒤로 숨어 옷자락을 꽉 잡았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고 냉소했다. 애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친할머니도 못 알아보게 만들어. 양측 당사자께서는 조용히 해주십시오. 서기가 법정 문을 열었다. 5분 후 개정합니다. 법정은 장엄하고 엄숙했다. 짙은 갈색 목재 가구와 태극기가 사람을 저절로 숙연하게 만들었다. 나는 피고석에 앉았다. 미나는 옆 휴게실에서 전문 인력의 보호 아래 대기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청구를 진술해 주십시오. 판사는 중년 여성이었고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위엄이 있었다. 시댁 변호사는 격앙된 어조로 진술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 박정숙 여사는 노년의 아들을 잃고 유일한 위안인 손녀 강미나마저 빼앗겼습니다. 피고 이서윤은 아이를 멋대로 데려가 조모와의 만남을 거부하며 원고의 면접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1년의 법조항을 나열하며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주 2번의 고정된 만남을 요구했고 다음 단계로는 공동 양육권을 천취할 것임을 암시했다. 방 변호사가 발언할 차례가 되자 그는 차분하게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희는 박 여사님의 손녀 사랑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면접교섭권이 아니라 아동의 최상의 이익입니다. 그는 먼저 지훈의 유언장과 보험 서류를 제시했다. 고고. 강지훈 씨는 아내 이서윤을 유일한 후견인이자
재산 상속인으로 명확히 지정했습니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법적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녹음 파일 몇 개를 재생했다. 지영이 미나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 내용과 시어머니가 나를 모욕하는 내용이었다. 녹음 속 자신의 목소리를 듣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고 지영은 벌떡 일어섰다. 이건 편집된 거예요. 재판장님, 저 여자가 악의적으로. 원고 측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법봉을 두드렸다. 한 번 더 그러면 법정 모독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방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내 심리평가 보고서는 완전 정상으로 나왔고 미나의 어린이집 선생님은 아이가 내 보살핌 아래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서면 증언을 제출했다. 이웃들은 시댁이 오랫동안 나를 정신적으로 학대했다고 증언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방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꺼내든 것이었다. 저희는 원고 박정숙 여사가 손녀에게 체벌을 가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법정은 술렁였다. 그것은 작년 겨울에 찍힌 미나의 등에 멍이 든 사진이었다. 당시 시어머니는 미나가 국그릇을 엎었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아이를 때렸었다.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애가 혼자 넘어진 거야.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엄격하게 경고했다. 원고 측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할 경우 본법정은 귀하의 면접 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시댁 변호사는 10분간의 휴정을 요청했다.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전략을 바꾸었다.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재판장님, 박 여사님은 방금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손녀까지 잃게 생겼습니다. 이 고통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변호사가 애절하게 말했다. 우리 전통은 효를 중시합니다. 아이에게는 할머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방 변호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전통 문화는 또한 어린이는 마땅히 양육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묻겠습니다. 내 살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정적인 성장 환경이지 적대적인 두 가정 사이를 오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론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점심 무렵 판사는 1시간의 휴정을 선언했다. 나는 휴게실로 미나를 보러 갔다.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엄마, 내가 그린 것 봐. 아이가 크레파스 그림을 들어 보였다. 3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가운데는 여자아이, 왼쪽은 웃는 여자, 오른쪽은 찡그린 할머니. 이건 엄마랑 너, 그리고 할머니구나. 내가 조용히 물었다.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화내고 엄마는 울고 있어. 아이가 다음 장을 넘겼다. 이건 새로 그린 거야. 엄마랑 나랑 태준 삼촌. 우리 연날리기 하고 있어. 가슴이 뭉클해져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다행히 유진이가 제때 들어와 우리를 식당으로 데려갔다. 오후 재판에서 시댁 변호사는 갑자기 폭탄을 터뜨렸다. 재판장님, 저희는 피고에게 새로운 연인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딸에 대한 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들의 변호사는 사진 몇 장을 제시했다. 나와 태준 선배가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는 모습, 태준 선배가 미나를 안고 있는 모습, 우리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 모두 몰래 찍은 각도였다. 이 윤태준이라는 남성은 배경이 복잡하고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의 인품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여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기에 적합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방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다. 상대방은 아무런 증거 없이 제 의뢰인의 사생활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의적인 중상모략입니다. 판사는 시댁 변호사에게 더 많은 증거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우물쭈물하며 내놓지 못했다.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미나의 그림이 어떻게 판사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판사는 할머니가 엄마에게 화내는 그림을 자세히 보더니 표정이 점차 심각해졌다. 원고, 이건 당신 손녀가 그린 그림입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당황했다. 애가 그냥 막 그린 거예요. 4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아동 심리학에 따르면
4살 아이는 이미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 그림이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최후 진술 때 나는 용기를 내어 일어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재판장님, 저는 미나가 할머니와 만나는 것을 막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남 후에 아이는 늘 악몽을 꾸고 이불에 실수를 합니다. 어머니로서 저는 아이를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미나의 성장 앨범을 꺼냈다. 이것은 미나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사진입니다. 한 장 한 장 제가 찍었고 옷 한 벌 한 벌 제가 샀으며 아플 때마다 제가 밤을 새웠습니다. 미나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앨범이 판사에게 전달되었다. 마지막 장에는 어제 미나가 그린 세 사람이 연을 날리는 그림이 있었다. 제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딸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나는 흐느꼈다. 저는 그에게 미나에게 최고의 사랑과 보호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평생을 바쳐 지킬 것입니다. 판사는 앨범을 덮고 휴정을 선언했다. 30분 후 법봉이 울리고 모두가 일어섰다. 본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박정숙은 매월 첫째 주 주말 손녀 강미나를 면접 교섭할 권리를 가진다. 시간은 매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장소는 피고 이서윤이 지정한다. 방학 기간의 면접 교섭 시간은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연속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면접 교섭권은 엄격하게 제한되었고 반드시 내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했다. 재산 분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한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다. 법원 경위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다. 지영은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서윤, 너 곱게 죽지 못할 거야.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며 경고했다. 원고 측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할 경우 본법정은 부여된 면접교섭권을 취소할 것입니다. 법원을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방 변호사와 유진이가 나와 미나를 보호하며 빠르게 빠져나왔다. 태준 선배의 차가 계단 아래에 주차되어 있었다. 우리는 재빨리 차에 올라탔다. 이겼어요? 태준 선배가 물었다. 이겼어. 유진이가 웃으며 승리의 V자를 그렸다. 뒷좌석에서 미나가 신나서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도 돼? 응, 우리 딸. 나는 딸을 꽉 껴안았다. 우리 집에 가자. Now? 차가 법원을 벗어나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갔다. 마치 그 끔찍했던 과거처럼 나는 운전석에 태준 선배를 보았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내게 살짝 미소 지었다. 새로운 삶이 정말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승소 후의 날들은 아름다운 꿈과 같았다. 언론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고 나와 미나는 마침내 조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새 어린이집의 선생님과 학부모들은 모두 친절했고 더 이상 미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일에 쏟았다. 윤태준 선배는 약속을 지켜 나를 태준그룹의 재무고문으로 채용했다. 첫 프로젝트는 외국 자본과 합작하는 테마파크 건설이었는데 마침 육아 관련 전문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엄마, 놀이공원 만드는 거야? 미나는 소식을 듣고 눈을 반짝였다. 롤러코스터도 있어? 회전목마도? 다 있을 거야. 나는 웃으며 아이의 뺨에 입을 맞췄다. 완공되면 제일 먼저 데려가 줄게. No. 윤태준 선배는 퇴근길이나 하원길에 우리를 데리러 오는 일이 잦아졌고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는 늘 미나를 위해 다양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빛나는 팔찌, 노래하는 머리핀, 미니레고. 미나는 그를 점점 더 좋아했고 심지어 태준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아이는 아빠의 사랑이 필요하죠. 태준 선배는 오히려 태연하게 받아들였다. 당신이 괜찮다면요. 내가 어떻게 괜찮지 않을 수 있을까? 그가 미나와 함께 레고를 맞추고 그림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 얼어붙었던 한 구석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어느 주말 우리는 미나를 데리고 교회로 피크닉을 갔다. 봄바람은 따스했고
풀밭에는 들꽃이 가득했다. 미나가 나비를 쫓아 멀리 달려간 후 태준 선배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서윤아, 서두르지 않을게. 천천히 생각해봐도 돼. 그의 눈에는 햇살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나는 당신에게 진심이야. hand. 나는 잡힌 손을 내려다보았다.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나 때문에 너무 오래 혼자 있지 마라고 했었다. 이것이 그의 축복일까? 시간을 좀 주세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 어느새 미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반에서 가장 밝은 아이가 되었다. 내 경력도 순탄하게 풀려 고문에서 정식 재무이사가 되었고 한부모 가정을 위한 상조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시댁 쪽에서는 시어머니가 매월 한 번의 면담을 반년 정도 지속하다 포기했다. 미나는 다녀올 때마다 시무룩해져서는 할머니가 계속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집안 돈은 충분한지 물어본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집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가 교문 앞에서 쓰러지셨다는 것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소독약 냄새가 좋지 않은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지훈의 마지막 날들도 이런 냄새 속에서 보냈었다. 병실에 시어머니는 홀로 누워 계셨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어머니, 내가 조용히 불렀다. 시어머니가 눈을 떴다. 나를 보자 흐릿한 눈에 한 줄기 빛이 스쳤다. 서윤아, 미나는? 학교에 있어요. 끝나면 데리고 올게요. 나는 과일을 내려놓았다. 의사 선생님께서 가벼운 뇌경색이라고 입원해서 지켜봐야 한대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말했다. 지훈이 간지 5년 됐구나. 5년 3개월이요. 나는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아직도 그 녀석을 생각하는구나. 나는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다. 영원히 생각하겠죠.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미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윤아, 엄마가 미안했다. 이것은 내가 그녀에게서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나는 그녀의 야윈 손을 잡았다. 다 지난 일이에요. 미나는 학교가 끝나고 할머니를 만났다. 조금 어색해했지만 얌전하게 사과를 깎아드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미움은 사랑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용서는 나약함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었다. 퇴원하는 날, 태준 선배가 차를 몰고 우리를 데리러 왔다. 시어머니는 그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뜻밖에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물었다. 자네, 서윤이랑 미나한테 잘해줄 건가? 윤태준 선배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로 나에 대한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졌고 심지어 내일을 걱정해주기 시작했다. 가을에 나와 태준 선배는 미나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성묘를 갔다. 지훈의 묘 앞에서 나는 조용히 그에게 말했다. 미나가 많이 컸고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내가 승진했고 10명이 넘는 한부모 엄마들을 도왔다고. 시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요즘 광장춤에 푹 빠지셨다고. 윤태준 선배가 앞으로 나아가 헌화하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다. 떠날 때 나는 그가 조용히 눈가를 닦는 것을 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나는 왼손으로는 나를, 오른손으로는 태준 선배를 잡고 갑자기 말했다. 우리 셋 진짜 가족 같아. 윤태준 선배가 긴장하며 나를 쳐다봤다. 나는 얼굴을 붉히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미나가 잠든 후 태준 선배는 베란다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냈다. 서윤아,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아. 나랑 결혼해 줄래? 별빛 아래 나는 미소 짓는 지훈의 얼굴을 본 것 같았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네. 결혼식은 간단했다.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만 초대했다. 시어머니는 뜻밖에도 금팔찌 한 쌍을 선물하며 미나에게 동생 만들어줄 때 쓰라고 해서 나를 어쩔 줄 모르게 만들었다. 1년 후 우리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윤서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있을 그 사람을 기억하며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는 의미였다. 백일잔치에서 시어머니는 손자를 안고 입이 귀에 걸렸다. 미나는 작은 어른처럼 동생에게 사람들을 가르쳤다. 여기는 할머니, 여기는 엄마, 여기는 아빠. 윤태준 선배가 내 어깨를 감싸고 귓가에 속삭였다. 봐, 우리 정말 행복하지? 그래, 행복. 한때는 내게서 너무나 멀었던 그 단어가 지금은 내 손안에 확실히 잡혀 있었다. 인생은 사계절과 같아서 혹독한 겨울을 겪어야 봄의 따스함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법이다. 창밖의 햇살이 참 좋았다.